네, 안녕하세요. 중3 천재박 대단원 1단원에 소단원 3단원 이옥설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본문 들어가기 전에 우리 소단원 배경 지식부터 보고 들어갈게요. 자습서 페이지 42쪽에 교과서는 42쪽 같이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전의 개념과 가치부터 보고 들어갈게요. 고전의 개념, 옛날에 쓰였다고 다 고전이라고 읽히는 것은 아니죠. 과거에 쓰인 작품 중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읽히고 가치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야만 고전의 반열에 들 수가 있습니다. 허균의 홍길동전이나 김만중의 구운몽, 햄릿, 셰익스피어의 햄릿 이런 것들이 고전의 개념에 속하는 거겠고요. 고전의 가치, 우리가 왜 고전을 읽어야 하는지 5가지 정도 보고 넘어갈게요. 과거로부터 이어지는 삶의 지혜를 전해준다. 우리 조상들의 생활과 감정, 사상 등을 담고 있다. 우리 민족 문화의 전통을 이해하는 자료가 된다. 시대를 초월하여 독자에게 감동과 무엇을 준다? 교훈을 준다. 우리는 구운몽이나 홍길동전을 읽으면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오늘날의 문학을 새롭게 발전시키는 밑거름이 된다. 고전을 보고 오늘날의 문학을 돌아보면서 이런 점이 부족하구나 하면서 오늘날의 문학을 발전시키는 밑거름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고전을 감상할 때의 태도 3가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작품이 창작될 때 당시의 사회의 문화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그 당시 사람들의 소망이나 가치관을 파악해보면 이해가 더 쉽겠죠. 그리고 2번째, 오늘날의 삶과는 다른 작품 속의 삶을 이해하고, 그렇죠. 홍길동전에서 홍길동의 삶은 오늘날의 삶과는 완전히 다르겠죠. 작품을 자신의 삶과 관련지어서 해석해본다. 작품을 읽고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정리해본다. 이건 당연한 거고요. 당시의 사회문화적 상황 파악하고 자신의 삶과 관련지어서 해석해보면서 생각과 느낌 정리해보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고전의 개념 한번 보고 넘어왔고요. 경험을 바탕으로 한 글쓰기 어떻게 해야 하는지 5가지 단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글쓰기니까 무엇을 떠올려야 할까요? 일단 경험을 떠올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글을 써야겠죠. 경험 떠올리기 되겠습니다. 자신에게 의미 있는 경험을 떠올리고 쓸 내용을 계획한다. 경험을 바탕으로 써야 하기 때문에 일단 글감을 정해야겠죠. 그리고 내용 마련하기 2번째 되겠습니다. 경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 정리하면서 글에 쓸 내용을 정리하고 마련하는 단계입니다. 3번째, 개요 작성하기. 앞서 마련한 내용을 적절하게 엮어서 개요를 작성하는 글쓰기 단계입니다. 그리고 4번째, 표현하기. 직접 글 쓰는 단계죠. 적절한 표현 방식을 활용해서 자신의 생각을 진솔하게 표현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쳐 쓰기, 피드백 단계죠.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단어, 문맥, 주제 등을 고려하여 매끄럽게 고쳐 쓴다. 이렇게 5단계 되겠습니다. 위로 올라가서 경험을 바탕으로 한 글쓰기, 경험을 담은 글쓰기가 어떤 의의를 가지는지 3가지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자신의 삶을 성찰할 수 있을 거고요. 경험에서 어떤 거를 얻었냐,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표현 능력 당연히 쓰면 늘겠죠. 기를 수 있고요. 글을 즐기며 생활화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다. 3가지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우리 이옥설은 고전수필, 그러니까 설에 속하는 갈래를 가지고 있죠. 고전수필 설에 속하는 이옥설 한번 보러 넘어가기 전에 갈래에 관한 설명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고전수필과 설의 개념. 고전수필은 개화기 이전에 쓰인 수필을 말하죠. 그래서 고전이라고 하고요. 우리나라 개화기 이후에 쓰인 수필들은 현대소설 쪽으로 넘어가면서 현대 그런 산문 쪽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고전수필은 개화기 이전에 쓰인 수필을 말합니다. 한문수필, 한문으로 쓰인 수필과 한글 수필로 나뉠 수 있겠죠. 설이라는 것은 고전수필 중에서도 고전수필에도 갈래가 엄청 많은데요. 설은 구체적인 사물이나 사건의 이치를 밝히고 사물이나 사건이 등장해야 합니다. 이치를 밝히고 그것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는 글로 한문문체의 한 양식입니다. 나중에 내신에서 한글 문체다 라고 나오면 틀리겠죠. 고전수필, 문학갈래 중에 고전수필에 가까운 설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설의 일반적인 특징 4가지 보고 넘어갈게요. 고전수필의 한 갈래라고 아까 얘기했죠. 무엇으로 기록되었다? 한문으로 기록되었다. 한글이 아니라 한문이었다. 그리고 비교적 교훈적이고 설득적인 내용이 많다. 교훈적이고 설득적이다. 아까 구체적인 사물이나 사건의 이치를 밝히면서 거기서 교훈을 이끌어내는 그런 갈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유나 우의적 표현 많이 사용한다고 했고요. 우의적 표현은 다른 사물을 빗대어 비유적인 뜻을 나타내거나 풍자하는 그런 의미를 우의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사실, 경험, 예화, 플러스 의견, 의 2단 구성을 취한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에서 이끌어내는 사실을 서술하고 거기에서 자신의 의견을 이끌어내는 2단 구성을 취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배운 것들 토대로 배경 지식 콕콕 확인 풀고 넘어갈게요. 고전은 관념적이고 교훈적인 내용만을 담고 있다? 아니죠. 뭔가 생활에 관련된 그런 내용도 담고 있고, 셰익스피어의 햄릿이나 홍길동전 같은 경우에는 관념적이고 교훈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굉장히 판타지적이고 흥미로운 내용들도 담고 있죠. X 되겠습니다. 2번, 고전은 시대를 초월하여 독자에게 감동이나 깨달음을 준다. 맞죠? 그것이 고전의 가치라고 아까 보고 넘어왔고요. 3번, 경험을 바탕으로 한 글을 쓸 때는 자신에게 의미 있는 경험을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와 같이 이거 뭘까요? 육하원칙이겠죠. 육하원칙에 따라 정리하는 것이 보기가 좋다. 정리해보는 것이 좋다. 육하원칙에 따라서 정리를 하면 어떤 경험을 쓸지도 더 명확해지겠죠. 육하원칙 되겠고요. 개화기 이전에 쓰인 설은 국문학 갈래 중에 어디에 해당한다? 고전수필에 해당한다. 고전수필에 해당하는 것이다. 우리 아까 옆에서 보고 넘어왔죠. 5번, 설은 글쓴이의 의견을 직설적인 방법으로 드러내는 경우가 많으며 직설적 아니고 우의적이고 비유적인 표현 방법을 많이 사용한다고 했죠. 비유적인 표현은 많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거 아니고 X 되겠습니다. 우리 배경 지식 콕콕 확인 풀었으니까 소단원 열기 들어가 볼게요. 43쪽 넘어갑니다. 소단원 열기 학습 목표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고전수필 우리 설 읽을 거죠 이제. 고전수필을 읽고 작품에 담긴 선인들의 삶과 지혜를 이해하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삶을 성찰하는 글을 한번 써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선인들의 삶과 지혜가 담긴 고전수필을 읽고 그 안에 나타나는 교훈을 오늘날의 삶에 적용해본다. 그리고 자신의 삶에서 깨달음을 얻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삶을 성찰하는 글을 써본다. 되겠습니다. 자, 고전의 가치와 관련하여 다음 활동을 해봅시다. 우리나라 고전 유명한 거 뭐 있죠? 춘향전, 홍길동전, 구운몽, 허생전 굉장히 유명한 작품들이죠. 외국 작품에는 뭐 삼국지연이, 삼국지라고 흔히 부르는 그것, 그리고 햄릿, 셰익스피어의 고전이죠. 어린 왕자 생텍쥐베리가 쓴 고전이고요. 갈매기의 꿈, 리처드 바크가 쓴 유명한 갈매기가 등장하는 작품입니다. 자, 고전과 고전문학 한번 어떻게 다른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문학에서 고전문학은 개화기 이전의 우리나라 문학을 가리킨대요. 개화기 이전의 문학을 가리킨대요. 한편 고전은 우리나라 작품과 외국 작품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과거에 쓰인 작품 중 오랜 세월을 거쳐서 가치 있다고 높이 평가되는 작품을 고전이라고 한다고 했죠. 고전 문학은 개화기 이전의 우리나라 문학만을 의미하고 고전은 우리나라와 외국 작품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위에 제시된 작품 가운데 줄거리를 알고 있는 것이 있나요? 어떤 작품인지 말해봅시다. 여기 나와 있는 건 뭐 홍길동전, 춘향전, 뭐 구운몽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홍길동전 너무나 유명한 작품이죠. 홍길동은 능력이 뛰어나지만 서울로 태어난 탓에 천대를 받는다. 조선사회는 엄격한 신분제 사회였기 때문에 서울들의 사회 진출에 많은 제약이 있었다. 길동은 이러한 사회에 불만을 품고 집을 나가 활빈당을 조직하고 ton가놀이들의 재물을 빼앗아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누어준다. 또 자신을 잡으러 온 관리들을 뛰어난 능력으로 혼내주기도 하고 후에 자신을 따르는 무리와 함께 율도국으로 건너가 그곳의 왕이 되면서 작품은 끝을 맺는다. 너무나 유명한 고전 작품이죠. 이건 홍길동전은 우리나라의 고전 문학이니까 고전의 갈래에 속하면서도 고전 문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춘향전 어느 날 전라도 남원에서 사는 월매라는 태기는 성참판과의 사이에서 춘향을 낳는다. 어느 봄날 방자를 데리고 경치를 즐기러 나온 남원 부사의 아들 이몽룡은 춘향을 보고 첫눈에 반하게 되고 춘향과 백년 가약을 맺게 된다. 얼마 후 부친의 승진으로 상경하게 된 몽룡은 춘향과 후일을 약속하고 한양으로 떠난다. 한편 남원은 새로 부임한 사또 변학도 악역이죠. 정사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춘향을 불러들여 수청을 들라 강요한다. 그러나 춘향은 몽룡에 대한 정절을 지키겠다고 하며 거절하고 이에 변사또는 미천한 계집이 정절을 내세움이 가당치 않다고 하면서 형벌을 가하고 옥에 가둔다. 과거에서 장원급제한 몽룡은 전라도 어사가 되어 암행어사죠. 다시 남원으로 내려오게 되고 백성들을 괴롭히던 변사또는 결국 파직된다. 그리고 춘향은 몽룡과 재회하여 함께 오래도록 행복하게 산다. 구운몽 육간대사의 심부름으로 용궁에 간 성진 주인공이죠. 성진은 용왕이 극진한 대접에 술을 몇 잔 마시고 돌아오는 길에 팔선녀를 만나 대화를 나눈다. 절에 돌아온 성진은 선녀들을 그리워하다가 속세로 추방되어 양소유로 환생한다. 한편 팔선녀들도 각각 인간 세상에서 환생하고 이후 양소유는 차례로 이 8여인들과 인연을 맺게 된다. 이렇게 두 부인과 여선 당자를 거느린 양소연이 입신양명하여 벼슬이 승상에 이르는 등 부귀영화를 누리게 된다. 승상의 벼슬에서 물러나 한가히 여생을 즐기던 양소유는 어느 가을날 두 부인과 여선 당자를 거느리고 뒷동산에 올라갔다가 문득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는데 이게 구운몽의 교훈이었죠. 이때 한 도승이 나타나 그의 꿈을 깨운다. 그래서 몽자가 들어가는 거고요. 꿈에서 깬 성진은 잘못을 뉘우친 뒤 불교에 귀의하여 팔선녀도 불제자가 되기를 청한다. 이후 9사람은 열심히 불도에 정진하여 모두 극락세계로 들어간다. 이렇게 고전문학 3개의 줄거리 보고 넘어가는 거고요. 자, 4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작품들은 모두 오래전에 지어졌습니다. 그렇죠. 고전문학이었죠. 이 작품들이 현대에도 널리 읽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작품들이 모두 보편적인 인간의 삶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전문학들은 가치를 가진다고 했죠. 비록 시대와 나라는 다르더라도 이 작품들의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을 법한 갈등과 사건들이 나온다. 또 어떻게 사는 것이 의미있고 가치 있는 삶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이 들어있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도 계속 사람들에게 읽히고 사랑받는 것 같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고전의 가치라고 우리 아까 소단원 배경지식에서 보고 넘어왔죠. 2번 넘어가겠습니다. 방금 한 것들은 오래전에 지어진 작품들이 현대에도 널리 읽히려면 어떤 가치,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어야 하는지 생각해보면서 고전의 가치, 중요성 한 번 더 보고 넘어온 문제였고요. 2번 다시 넘어갈게요. 다음을 보고 이욕의 뜻이 무엇인지 추측해봅시다. 이욕, 이게 뭘까요? 한문이라서 어렵죠. 이욕설인데 우리가 이제 읽은 본문은 이욕설이라고 하는데 설은 산문습필의 한 갈래를 일컫는 거라서 이욕의 뜻이 뭔지 알고 넘어가면 대충 이 이욕설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욕의 의미는 무엇인지 관련 한자어를 통해 추측해본다. 그래서 이자는 이발, 관리, 관리의 뒤에 들어가 있는 이자고 이발의 앞에 들어가 있는 이자입니다. 머리털을 깎아 다듬은 시설이나 물건의 유지, 개량 따위의 일을 뭔가 다듬고 유지, 개량 따위의 일을 하고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좋게 유지를 하는 것에 이가 들어가는 거고요. 옥, 이건 집 옥자죠. 가옥, 사람이 쉬는 집, 여기 옥자 있고요. 옥상, 지붕 위, 현대식 양옥 건물에서 마당처럼 평평하게 만든 지붕 위. 그러니까 옥은 사람이 사는 지붕 뭐 이런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의 뜻은 다듬다, 수리하다. 옥의 뜻은 집, 이렇게 해서 이옥 합치면 집을 수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이발 관리에 쓰인 이하고 가옥, 옥상에 쓰인 옥하고 공통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파악해 봤고요. 자, 우리 아까 이옥의 의미는 파악하고 넘어왔는데 설이 어떤 건지 한 번 더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한문문체한 양식이라고 했죠. 국문학 갈래상 고전수필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주로 계약이 이전에 쓰여서 한문으로 기록된 갈래고요. 교훈적이고 설득적으로 사실을 통한 의견까지 합쳐서 들어가 있는 설이라고 고전수필 갈래에 속하는 설입니다. 2단 구성이라고 했고요. 본문 맞이 한번 들어가 볼게요. 본격적으로 본문 넘어가기 전에 본문 한번 쑥 훑고 들어갈게요. 집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얻은 깨달음. 집을 수리하는 과정, 이게 아마도 여기에 나오는 사실이겠죠. 경험. 얻은 깨달음도 나온다고 2단 구성 지금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람과 나라의 정치에 확대하여 적용한 한문수필이다. 태락한 행랑채를 수리하면서 어떠한 잘못이든 이것이 의견이겠죠. 어떠한 잘못이든지 더 커지기 전에 고쳐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는데 이러한 이치는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이 나라를 다스리는 과정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작품에 나타나고 있는 교훈을 오늘날의 삶에 적용하면서 작품을 감상해보자 라고 했어요. 고전수필 설에 속한다고 했고요. 경험적, 교훈적, 비판적, 유추적. 그러니까 유추라는 것은 어떤 비유적인 상황에서 의미를 유추해낸다고 볼 수 있겠고요. 행랑채를 수리한 일, 집 수리에 관한 제재를 가지고 잘못을 알고 그것을 빠르게 고쳐나가는 자세의 중요성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 고전수필 설입니다. 자, 이규보라는 문인이 있었고요. 이규보 굉장히 유명한 고려 때의 문인이죠. 버궁거사라는 호를 가지고 있었고요. 시, 수필 여러 많은 작품을 지었고 동명완편, 국선생전, 우리 술이 주인공인 국선생전 어디서 많이 봤죠? 문집으로 동국 이상국집을 남긴 굉장히 유명한 고려 때의 문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습서 45쪽 넘어갈게요. 드디어 본문 들어왔는데요. 본문 학습 넘어갈게요. 이욕설, 이규보의 이욕설 볼게요. 이욕 아까 우리 보고 넘어왔죠. 집을 수리한다 라는 뜻이고, 설은 사물의 이치를 풀이하고 자신의 의견을 덧붙이는 한문 문체의 한 갈래를 일컫는다. 이욕설은 집 수리에 얽힌 경험과 그에 대한 글쓴이의 견해를 밝힌 글이다. 경험과 견해의 2단 구성이라고 했고요. 한번 체크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경험 한 달랑 나옵니다. 행랑채가 퇴락하여 지탱할 수 없게끔 된 것이 세 칸이었다. 세 칸이었대요. 세 칸의 행랑채가 무너져 내리려고 했대요. 퇴락하여는 낡아서 무너지고 떨어져의 의미고, 행랑채 뭔지 한번 보고 넘어올게요. 행랑채, 기와집이나 초가집이 있던 시절에 제 대문 곁에 둔 집채, 문간채라고도 한다. 기와집 들어가면 대문 옆에 작은 그런 집이 있어요. 주로 머슴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살던 집인데 거기 행랑채라고 하고요. 행랑채가 퇴락하여 지탱할 수 없게 된 것이 세 칸이었대요. 세 칸으로 되어 있는 행랑채가 굉장히, 행랑채 중에 세 칸이 굉장히 퇴락하여서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었나봐요. 나는 마지못하여 이를 모두 수리하였다. 마지못했대요. 오랫동안 미뤄왔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런데 그중 두 칸은 비가 샌 지 오래되었으나 나는 그것을 알면서도 이럴까 저럴까 망설이다가 손을 대지 않았던 것이고, 나머지 한 칸은 처음 비가 셀 때 서둘러 기와를 갈았던 것이다. 두 칸하고 한 칸 나눠졌죠. 지금 두 칸은 미루다 결국엔 수리를 했고, 한 칸은 재빠르게 처음 비가 셀 때 서둘러 기와를 갈았대요. 글쓴이는 수리해야 한다는 것을 안다면서도 계속 미뤄온 거죠. 이번에 수리하려고 보니 비가 샌 것이 오래된 두 칸은 석가래, 추녀, 기둥, 들보, 이건 다 그 지붕 밑에 있는 나무들인데요. 나무들, 그 부위들을 말하는 건데, 석가래, 추녀, 기둥, 들보가 모두 썩어서 못쓰게 된 까닭으로 수리비가 엄청나게 들었고, 한 번밖에 비가 새지 않았던 한 칸의 제목, 바로 고쳤던 한 칸의 제목, 이 제목은 그 석가래, 추녀, 기둥, 들보에 쓰인 목재를 얘기하는데요. 그 제목들은 온전하여 다시 쓸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비용이 많이 들지 않았다. 이런 제목 같은 한자어들은 잘 알아두시고, 바로 고친 경우에는 제목들도 다시 쓰고 수리비도 많이 들지 않았대요. 여긴 싹 다 갈아야 했는데 여긴 제목들도 다 쓰고 수리비도 많이 들지 않았대요. 지금 두 칸하고 바로 고친 한 칸 대조하면서 경험 얘기하고 있죠. 깨달음 부분으로 넘어갈게요. 나는 이에 느낀 것이 있다. 딱 깨달음이라고 명시를 해주네요.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행랑채를 수리한 경험에서 얻은 깨달음을 사람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잘못을 알고서도 바로 고치지 않으면 곧 그 자신이 나쁘게 되는 것이 마치 나무가 썩어서 못쓰게 되는 것과 같다. 잘못을 알고 고치길 꺼리지 않으면 해를 받지 않고 다시 착한 사람이 될 수 있으니 저 집의 제목처럼 말끔하게 다시 쓸 수 있다는 것이다.
바로 고치지 않는 것은 방금 바로 고치지 않고 미루고 미뤄서 모두 썩었던 그 제목까지 다 갈아야 했던 석가래 추녀 기둥들보 다 갈아야 했던 두 칸을 얘기하는 것일 거고, 잘못을 알고 고치기를 꺼리지 않고 바로 고쳤던 그 한 칸의 행랑체는 잘못을 알고 고치기를 꺼리지 않은 사람에게 비유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개가천선 이라는 한자성어를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다. 지난날의 잘못이나 허울을 고쳐 올바르고 착하게 됨이라는 개가천선 여기서 유추해낼 수 있겠고요. 잘못은 빨리 고쳐야 한다는 깨달음을 지금 행랑체에서 사람으로 적용하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나라의 정치도 이와 같다. 지금 사람의 삶에서 나라의 정치까지 확대해서 교훈을 주고 있어요. 백성을 좀먹는 무리들을 내버려 두었다간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고 나라가 위태롭게 된다. 행랑체를 수리한 경험에서 사람에서 깨달음을 정치에까지 적용하고 있죠. 백성을 좀먹는 무리들, 탐관오리겠죠. 아까 우리 홍길동전에서도 봤던 그 탐관오리들.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다가 뭐냐면 도탄이라는 것은 질척거리는 진흙구렁에 빠지고 숯불에 탄다는 뜻이래요. 몹시 공공하여 고통스러운 지경을 이르는 말이다. 도탄에 빠진다라는 표현 잘 알아두시고요. 나라가 위태롭게 된다. 그런 뒤에는 급히 바로 잡으려 해도 이미 썩어버린 제목처럼 때는 늦는 것이다. 아까 두 칸 내버려뒀던 그 두 칸의 행랑체처럼 이미 썩어버린 제목처럼 때는 늦는 것이다. 관련 속담 여기서 하나 끌어낼 수 있겠죠. 아까 개가천선, 바로 고친 사람은 개가천선이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이미 고치려고 해도 이미 썩어버린 후에 고치려고 하면 소용이 없겠죠.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관련 속담 이끌어낼 수 있겠고요. 어찌 삼가지 않겠는가 라면서 삼가야 하는 것을 강조하는 서리법 나오고 있습니다. 않겠는가 하는 거 서리법인 거 알아두시고요. 잘못은 빨리 고쳐야 한다는 깨달음을 정치에까지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랑체를 고쳤던 경험에서 사람에 대한 깨달음으로 정치에 대한 깨달음까지 확대 해석을 하고 있고요. 확대 해석 교훈을 주고 있고요. 자, 핵심 강의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글쓴이의 경험과 깨달음 볼게요. 경험, 행랑체 수리하면서 한 칸, 두 칸 나뉘어져 있었던 거. 그래서 한 칸은 빨리 고쳐서 수리비도 적게 들고 제목들도 다 다시 쓸 수 있었는데, 두 칸은 미루다 제목도 다 뜯어내서 고쳐야 했고 수리비도 많이 들었다고 했죠. 그래서 이걸 깨달음으로 해석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경우 자신의 잘못을 알고도 고치지 않으면 점점 더 나빠지죠. 개가천선 못하면 점점 더 나빠지는 거예요. 잘못을 알고 바로 고치면 다시 착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정치도 마찬가지다. 백성을 좀먹는 무리를 내버려두면 나라가 위태롭다. 늦기 전에 잘못을 바로 잡아야,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소 잃기 전에 외양간 고쳐야 정치가 올바르게 된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읽기 중 활동 짚고 넘어가 볼게요. 집을 수리하면서 글쓴이가 깨달은 것은 무엇인가요? 잘못을 빨리 인정하고 꺼리지 않고 고치는 자세가 중요하다. 깨닫고 있었죠. 글쓴이가 이 글을 쓴 의도가 무엇일지 생각해 봅시다. 잘못을 빨리 고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깨달음을 전하기 위해서일 거죠. 이 설은 교훈적인 내용 갖추고 있다고 했어요. 백성을 좀먹는 무리를 빨리 제거하여 정치를 바로 세울 것을 말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사람하고 정치 두 갈래로 교훈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어휘들 빼놓지 말고 잘 아셔야 하고요. 물론 석가래, 추녀, 들보 이런 것들 구분하는 문제는 거의 시서반스 아니면 나오지 않겠지만, 행랑체라던가 제목, 도탄 이런 것들은 충분히 함정 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문단에서는 행랑체를 수리한 경험을 소개하고 있고, 두 번째 문단에서는 그 경험에서 얻은 깨달음을 사람에게 적용하고 있고, 세 번째 문단에서는 나라와 정치에까지 연결시켜서 해석하고 있죠. 일상생활의 체험에서 얻은 바를 유추의 방식 유념해서 알아두시고요. 유추의 방식을 통했다. 유추의 방식을 활용하여 인간사와 정치에까지 확대 적용함으로써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라고 정리했어요. 유추의 방식을 통해서 행랑체를 수리한 경험에서 사람이나 정치에까지 연결시켜 확대 해석했다. 교훈 그렇게 얻었다.
잘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본문 콕콕 확인 풀고 넘어갈게요.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교훈적 성격이 강하다. 그렇죠. 경험에서 교훈 이끌어내면서 마무리했죠. 나는 글쓴이 자신이다. 그렇죠. 수필이니까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쓴 거죠. 풍자와 해악의 방식. 풍자와 해악의 방식 있었나요? 없었죠. 답은 3번이고요. 체험 4번 체험 깨달음의 구성 방식을 취하고 있다. 맞죠? 2단 구성. 당시 사회 현실에 대한 작가의 비판적 인식. 그렇죠. 소잃고 애양간 고치기 전에 백성을 좀먹는 무리들을 내버려 두었다가는 도탄에 빠지고 나라가 위태롭게 된다. 빨리빨리 탄간오리들은 해결을 봐야 한다. 비판적 인식 나타나 있죠. 5번도 아니고 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학습 활동 또 빠르게 넘어가 볼게요. 이 글에서 글쓴이가 경험한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글쓴이 아까 뭐 했죠? 전문단에서 행랑채가 3칸이 퇴락해서 3칸을 수리해야 했는데 2칸은 비가 샌 지 오래되었으나 손을 대지 않았죠. 미루다가 수리비가 엄청 많이 들고 목재도 다 썼고 그랬는데 한 칸은 바로 고친 한 칸은 비가 셀 때 서둘러 기와를 처음 갈아서 수리 비용도 많이 들지 않고 제목도 다 쓸 수 있었죠. 글쓴이가 집을 수리하는 그런 경험에서 깨달은 것을 정리해 볼게요. 사람에 관련된 경우하고 나라와 정치에 관련된 경우 2개 있었죠. 잘못을 고치지 않으면 마치 나무가 썩어서 못 쓰게 되는 것과 같다. 잘못을 고치면 해를 받지 않고 다시 착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개과천선이라고 했었습니다. 빠르게 잘못을 인정하고 고치면 다시 착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나라와 정치에 관해서도 백성을 좀먹는 무리들을 그냥 내버려두면 이미 썩어버린 목재처럼 백성들은 도탄에 빠지고 나라는 위태롭게 된다. 빠르게 늦기 전에 잘못을 바로 잡아야 정치가 올바르게 된다. 라고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글을 통해서 글쓴이가 전달하고자 하는 중심 생각 뭐였죠? 우리 다 알 수 있죠? 잘못을 알고 바로 미루지 말고 바로 고치는 자세가 중요하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글의 전개 방식은 유추의 방식을 취한다고 아까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유추가 뭔지 한 번 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이 글은 경험을 통해 깨달은 점을 다른 상황에 적용해서 해석하는 유추의 방식을 통해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유념해서 알아두셔야 할 것 같고요. 유추 이거 빈칸 뻥뻥 뚫어놔도 알 수 있게 유추의 방식이라는 거 잘 유념해서 알아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유추란 두 개의 사물이 여러 면에서 비슷하다는 것을 근거로 속성도 동일하거나 유사할 것이라고 추론하는 일을 말한다. 글쓰는 이는 집수리와 관련해서 사람과 정치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집수리의 속성이 사람과 정치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거라고 보고 유추하고 있는 거죠. 유추라는 거 잘 알아두시고요. 자, 이 글의 교훈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목표 학습으로 넘어올게요. 이 글에서 글쓴이가 문제 삼고 있는 사회의 모습은 어땠나요? 백성들, 아까 나라와 정치에 적용했던 부분에서 백성들을 좀먹는 탐관오리들이 존재하고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 백성들을 괴롭히는 관리들이 존재한다는 부분을 문제 삼았죠? 이 글에서 문제 삼고 있는 것과 유사한 상황을 오늘날의 사회에서 찾아 써봅시다. 인터넷 해킹 등에 의한 개인적 정보 유출 문제가 이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몇 년 전부터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여러 차례 일어났으나 정보보호를 위한 대책은 제대로 마련하지 않아서 수많은 사람이 더 큰 피해를 봤다. 바로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개인정보를 털리는 거죠. 또 뭐 예시 답안에 나와 있는 거 한번 볼까요? 2008년 2월 뜻하지 않은 화재로 국보 1호 숭례문이 무너졌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도 우리나라 목조 건축물에 화재 예방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지적이 여러 번 있었다고 한다. 또 실제로 숭례문에 반환을 한 사람은 그전에도 문화재에 방한을 한 적이 있었다고 한다. 만약 그때 우리나라 문화재 전체의 소방방재시설과 보안시설을 점검하고 확실한 대비책을 세웠다면 바로 고쳤다면 숭례문이 참담하게 불을 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다. 그쵸? 소잃고 외양간 고쳤죠? 이런 사례들이 있을 수 있을 거고요. 이 글을 읽고 자신이 깨달은 점을 본인의 상황으로 한번 끌어당겨서 생각을 해봅시다. 작은 경험에도 귀중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잘못된 것을 알았으면 내버려두지 말고 바로바로 고쳐야 함. 교훈이었죠. 이 글에서 제시하던 교훈 한 번 더 짚고 넘어갔고요. 작은 경험에서도 귀중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거, 수필의 그런 설의 교훈적인 특성에서도 자신이 깨달은 점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부터 3의 활동을 바탕으로 이 글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봅시다. 아까 고전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 짚고 넘어왔죠. 세월이 흘러도 사람이 사는 모습은 비슷하고 옛날에 문제가 됐던 상황이 오늘날에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 그래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데에 지혜를 고전에서 찾을 수도 있죠. 이 글을 통해 독자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자신을 반성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그래, 나도 개가천선해야겠다라고 반성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겠죠? 자, 고전의 가치 한 번 더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고전 문학 작품에는 옛사람들의 삶과 지혜가 담겨 있대요. 우리는 고전 문학 작품에 반영된 옛사람들의 생활, 사고방식, 가치관 등을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도 하고 시대가 흘러도 변하지 않는 삶의 지혜를 배우기도 한다. 삶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 삶을 조금 더 윤택하게 만들 수도 있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교훈을 얻을 수도 있는 거죠. 보기에 제시된 이 글의 구성 방식을 참고하여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짧은 글을 써봅시다.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2단 구조라고 했죠. 2단 구조를 취하는 설이라고 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깨달음을 얻었던 경험을 떠올리고 그 경험과 깨달음의 내용을 정리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예시 답안에서는 내가 최근 일주일 동안 학교에서 잦은 지각을 했대요. 계속해서 선생님과 부모님께 지각하지 말라고 많이 혼이 났는데 그 이유가 밤늦게까지 컴퓨터 게임을 하느라 늦게 자서 지각을 한 거였대요. 그래서 여기서 뭘 깨달았냐 하면 아무리 좋아하는 컴퓨터 게임이라도 밤늦게까지 계속하다 보면 내 생활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대요. 굉장히 바람직한 친구죠. 그래서 이런 것을 바탕으로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짧은 글을 썼대요. 여름방학 동안에 집에서 컴퓨터 게임을 많이 하곤 했는데 그 습관이 계약하고도 좀처럼 고쳐지지 않았다. 특히 최근 일주일 동안은 컴퓨터 앞에만 앉기만 하면 몇 시간씩 게임을 하였다. 그 때문인지 다음날 늘 늦잠을 잤고 아침을 먹지 못하고 옷만 겨우 입은 채 헐레벌떡 학교에 가기 일쑤였다. 나는 여기에서 깨달은 것이 있다 라고 2단 구조 지금 여기서 나오고 있고요. 아까 우리 본문에서 봤던 것처럼 본문의 구성 방식을 참고하라고 했으니까 똑같이 참고하고 있죠. 나는 여기에서 깨달은 것이 있다.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게임이라 해도 게임하는 시간을 나 스스로 통제하지 않으면 내 생활이 엉망이 된다는 것을, 앞으로는 컴퓨터를 이용하는 시간을 정하고 이를 지켜서 학교에 지각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라고 본인의 개인적 경험과 깨달음을 담은 성찰하는 글을 쓰고 있습니다. 어휘어법 같이 짚고 넘어갈게요. 1번 어휘에 관련된 건데요. 보기는 손의 여러가지 뜻 가운데 몇 가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아래의 각 문장에 쓰인 손의 뜻이 무엇인지 보기에서 골라봅시다 했어요. 보기에 4가지 손의 뜻 나와 있는데요. 손도 다이어, 동음이요 굉장히 많죠. 사람의 팔목 끝에 달린 부분 기억, 니은, 그 신체 부위 손을 얘기하는 게 기억이고요. 니은, 일손, 일하는 사람을 손이라고 하고요. 디귿, 어떤 일을 하는데 드는 사람의 힘이나 노력, 기술, 디귿, 리을, 어떤 사람의 영향력이나 손이 뻗는 곳까지라고 보통 표현하죠. 어떤 사람의 영향력이나 권한이 미치는 범위를 또 손이라고 합니다. 밑에 내려가 볼게요. 1번 외출하고 돌아와서는 손과 발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 우리 사지 끝에 달린 그거겠죠? 기억, 신체 부위 손이겠고요. 2번 그 일은 손이 많이 간다. 일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손이 많이 간다. 뭔가 되게 복잡하고 여러 번 일을 해야 하는 일을 손이 많이 가는 일이라고 하는데, 그럴 때 손은 어떤 일을 하는데 드는 사람의 힘이나 노력, 기술 이런 것들을 뜻하는 디귿일 거고요. 읽으실 거고요. 범인은 경찰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도망갔다. 경찰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도망간 거겠죠. 리을, 어떤 사람의 영향력이나 권한이 미치는 범위 되겠고요. 이게 3번일 거고요. 잔치집은 늘 손이 부족하기 마련이다. 일하는 사람이 부족하겠죠. 니은이 4번의 답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어휘 한번 봤으니까 어법 관련한 부분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문장에서 띄어쓰기가 잘못된 부분을 모두 찾아 띄어써야 할 곳에 V 표시를 해보자고 하네요. 자, 볼게요. 한 번밖에 비가 새지 않았던 한 칸의 제목들은까지 끊어서 볼게요. 한 번밖에 비가 새지 않았던 한 칸의 제목들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한 번은, 이 번은 원래 한 번, 두 번으로 쓸 수 있으면 앞에 한, 두 이런 관용어가 왔을 때
의미가 이상하지 않으면 띄었을 수 있어요. 띄었어야 하고, 그럴 때는 띄었어야 하고, 우리 한번 해보자, 우리 한번 트라이 해보자, 한번 시도해보자, 우리 한번 먹어보자, 이런 식으로 뭔가 횟수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나 그런, 한번 해보자 하는 식으로 들어갈 때는, 그때는 붙여 쓰지만,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쓸 때는 여기를 반드시 띄었어야 합니다. 관용어하고 위존명사 붙어서 띄었어야 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비가 새지 않았던 한 칸의 제목들, 한 칸 역시 한 칸, 두 칸 이렇게 관용어 올 때는, 수관용어 올 때는 띄었어야 하고요. 한 번, 한 칸 둘 다 유념해 주시고, 우리 한 번 해보자 이럴 때는 한 하고 번 같이 붙여 써서 한 단어로 쓸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운전하여, 한 칸의 제목들은 운전하여 다시 쓸 수 있었기 때문에, 쓸 수 있었기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이상하죠? 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거 맞고요. 수는 의존명사였고, 있었기 동사의 쓸 앞에 관형사형 어미로 전성된 관형사형 어미가 붙어서 쓸 수 해서 관형어가 된 동사에다가, 동사와 의존명사기 때문에 쓸 수 띄었어야 하고요. 엄연히 관형어 의존명사니까 띄었어야 하고요. 수 있었기 헷갈리시면 뭐뭐 할 수도 있었기 이렇게 넣어보시면 여기 조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걸 알아요. 조사가 들어가면 그 뒤에는 무조건 조사하고 동사 사이는 내가 먹었다 뭐 이런 식으로 띄었어야 하죠. 그래서 쓸 수 있었기도 똑같이 쓸 수도 있었기, 쓸 수는 있었기, 쓸 수가 있었기 이렇게 되기 때문에 수랑 있었기도 띄었어야 합니다. 그래서 쓸 띄고 수 띄고 있었기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그 비용이 많이 들지 않았다. 정리하자면 한과 번 띄어야 하고요. 한과 칸 띄어야 하고요. 쓸 띄고 수 띄고 있었기 이렇게 돼야 합니다. 수랑 칸 뭐 이런 것들 알아두시고요. 이제 48쪽 시험 대비 꼼꼼 정리로 넘어가 볼게요. 핵심 콕콕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소단원 본문 정리. 고전수필 아까 뭐라고 했죠? 이옥 설이라고 했죠. 고전수필 갈래와 가장 비슷하다고 알려진 2단 구성을 취하는 설이라고 했고요. 경험적이고 경험을 통해서 교훈을 얻는 교훈적이고 비판적이고, 아까 동일한 속성이 있는 것에 동일하게 적용해서 행랑체를 집수리하는 것에서 얻은 경험과 교훈을 사람과 나라에도 똑같이 적용하는 유추의 방법 쓴다고 했죠. 그리고 제재 뭐였죠? 행랑체를 수리한 일이었죠. 집수리하는 것에서 집수리를 했다. 여기 행랑체 들어갈 거고요. 주제 잘못을 알고 그것을 고쳐나가는 자세의 중요성, 개과천선의 중요성, 바로바로 소잃고 애양간 고치지 말고 바로 고쳐나가야 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집, 사람, 나라에 무엇을 연관시켰다? 정치를 연관시켰다. 정치를 연관시켜서 탐관오리들 그렇게 백성을 도탄에 빠지게 하면 안 되고 바로바로 해결을 해줘야 한다라고 논지를 전개했죠. 경험한 내용을 먼저 제시하고 그에 따른 무엇을 덧붙였다? 의견을 덧붙였다. 본인의 의견을 덧붙였죠. 그것이 설의 특징이라고 했고요. 일상적인 체험을 통해 깨달은 점을 다른 상황에 적용하여 이 유추라고 했죠. 유추의 방식을 활용했다. 글의 구성 한번 다시 볼게요. 경험, 행랑체가 퇴락하여 3칸을 수리했는데 비가 샜으나 오랫동안 방치해둔 2칸은 수리비용을 많이 들었고, 즉각 귀하를 갈았던 1칸은 수리비용을 많이 들지 않고 제목도 다시 썼죠. 깨달음, 사람의 경우가 먼저 나왔죠. 개인이 잘못을 알고도 고치지 않으면 자신이 나쁘게 되는 것이다. 나무가 썩어서 못쓰게 되듯이 본인 자체가 나빠지는 것이다. 그래서 바로 고쳐야 하고 바로 개과천선하면 다시 착한 사람이 될 수 있다 라고 사람의 경우에 깨달음을 적용을 했고요. 다시 그 깨달음을 나라의 정치에 적용을 해서 백성을 좀먹는 탐관오리 무리들을 그냥 내버려두면 백성이 도탄에 빠지고 나라가 위태롭게 된다. 늦기 전에 잘못을 바로잡아야 정치가 올바르게 된다 라고 깨달음을 2군데에 적용했었죠.
여기 보시면 설의 일반적인 구성 방식인 사실 플러스 의견 깨달음의 구성을 취했다고 되어 있는데, 깨달음을 하나에만 취한 게 아니라 사람의 경우, 정치의 경우 이렇게 두 군데나 취한 거 알아두셔야 하고요. 시험 대비 포인트 두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글의 가치, 글쓴이의 깨달음에서 가치를 이끌어낼 수 있는데요. 글쓴이의 깨달음 아까 뭐였죠? 잘못을 알고 바로 고치는 자세가 중요하다. 소잃고 애양간 고치지 말고 알자마자, 내가 잘못됐다는 걸 알자마자 바로 고치면 썩은 목재처럼 그렇게 되지 않고 바로 다시 쓸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이 글의 가치 한번 살펴볼게요. 독자는 이 글을 통해 시대가 흘러도 변하지 않는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고 깨달음도 얻을 수 있다. 자신을 성찰하는 계기, 아까 자신을 성찰하는 글쓰기 우리 함께 봤죠. 게임을 너무 오래 했다. 게임이 아무리 좋아도 자신의 생활에 해가 될 수도 있구나 라는 성찰하는 글쓰기 봤었죠. 성찰하는 계기 마련할 수 있었고요. 글쓴이가 문제 삼고 있는 사회의 모습 한번 볼게요.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 백성을 괴롭히는 탐관오리들이 존재했겠죠. 탐관오리들이 존재해서 그런 사람들이 빨리 처리를 해야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지 않는다고 했었죠. 그래서 백성들을 좀먹는 무리를 빨리 제거해서 정치를 바로 세워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설 이옥설이었습니다. 근데 이 뒤에 있는 시험 대비 예상 문제 숙제로 풀어오시면 되겠고요. 다들 이옥설 함께 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